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조합 설립 인가와 변경입니다. 저번 시간에 아마 첫 번째 시간에는 정비 계획에 대해서,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고, 저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추진위 제도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강의 연속선상에서 오늘은 조합 설립에 대해서 배우는 차례입니다. 예,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조합이란 무엇이냐, 의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은 무엇이냐. 조합원 자격은 앞선 시간에, 저번 시간에 토지 등 소유자 수 및 동의자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 자격, 그 다음에 나중에 관리처분 시의 분양권, 분양 대상자요. 이 세 가지 개념을 쭉 잡고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토지 등 소유자 산정 기준, 토지 등 소유자 산정 기준이 지금 조합원 자격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변경, 조합 설립 인가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해서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조합의 구성과 운영 이해인데, 이 부분은 저희 강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 있어서 약간 부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목차를 열심히 해보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이 부록에 해당되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다섯 번째 조합의 운영에 관한 것은 이제 조합의 기관으로서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등이 있을 건데 조합청도 빼놓을 수 없죠. 이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 상호간에 견제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협조도 하고, 그러면서 조합을 이끌어 나가게 될 건데요. 주로 그 정관, 표준 정관 및 도시정비 법령에 어느 정도 이제 규율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눈이 부시는 게 조금 사라졌습니다. 예. 자, 이제 조합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 법적 성격, 종류, 설립 절차. 너무 딱딱한 언어들로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법은 또 더 딱딱하죠. 법 35조, 그다음에 법 25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도 굉장히 생소한 언어들로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일단 조합. 저희가 지금 배우려는 조합이 도대체 어떠한 물건이길래, 어떠한 존재이길래 조합을 설립하려고 지금 다들 길을 쓰고 노력을 할까요? 그 답은 지금 법조문에 있는 25조 가로에 있는 시행자. 시행자는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자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업무 대행사, 시행사,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과 일단 저희가 지금 공부하려는 정비사업조합을 한번 구분해 볼까요? 예.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정비사업조합이고, 정비사업조합은 일정한 이 구역 내, 정비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결성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조합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이제 반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일단 근거법률이 다릅니다. 주택법에 근거해서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자기가 이제 무주택자로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 이 조합원으로 가입 계약을 통해서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이 일정 지역의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아파트를 지어서 조합원에게도 분양하고 일반에게도 분양하고 이런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이 토지를 매입하는 작업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도시정비조합에도 뭐 현금 청순자를 상대로 뭐 수용이라든가 재개발에서는 수용 절차가 필요하고요. 재건축에서는 매도 청구 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정비사업은 그래서 좀 토지를 매입하는 소유권 확보하는 작업이 굉장히 좀 애외적인 표현보다는 부차적인 문제고, 근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온전히 돈을 모아가지고 조합원이 돈을 모아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조합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정비사업조합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입니다. 근데 도시정비법은 조합만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조합 이외에도 뭐 여러분 아시는 SH 그 서울주택도시공사든가요? 예, 그 다음에 뭐 LH 경기도에는 뭐 GH가 또 있죠. 경기도시공사 그런 이제 공공이 사업시행자나 나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토지능 소유자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능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자로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조합이 이제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만 아니라 공동으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공동으로 시행할 때는 이 건설업자 이제 소위 뭐 H사, 뭐 D사 이런 건설사들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죠. 또 이제 신탁사가 이제 지정개발자라는 표현으로 이제 도시분기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 시행자가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저희 서대문 안에 이제 가재울 쪽에 또 사업 대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곳이 또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사업 시행 역할을 대신해서 신탁사가 대신해서 수행해주는 사업 대행 방식도 있습니다. 예. 여러 사업 방식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너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바는 이 여러 방식들 가운데 이제 가름말을 타서 저희가 배우려는 것은 조합이 이제 단독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를 배우려고 합니다. 네, 이 조합이 이제 단독 시행을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사업 시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일단 뒤에 먼저 보고 올까요? 조합은 사업 시행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시공자, 아까 전에 시행자와 시공자가 어떻게 우회를 될 것이냐. 이제 계속 제가 조합이 단독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단독 시행이라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시행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해요. 예. 사업 시행이라는 것은요, 그 정비 사업을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행위입니다. 정비 사업을 종합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종합적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행위의 그 목적어가 좀 빠졌죠. 물론 정비 사업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정비 사업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의 내용에는요,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를 받는 일, 그 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일, 그 다음에 자금을 조달하는 일,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건축하는 행위, 그 다음에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행위,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리해주는 행위. 사업 시행에는 방금 말씀드린 6, 7가지 그 이상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비사업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시행이라는 역할을 주어지는 자의 역할이
중대할 수밖에 없고 또 책임감이 많이 부여되는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시공의 역할은 무엇이냐? 시공과 시행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시행자가 시공까지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시행자가 시공까지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개는 시행자가 시공자를 따로 뽑아가지고 그 역할을 맡기는 게 대다수이긴 하죠. 예. 시공자는 시행자와 시공계약을 맺고 물리적으로 건축물을 시설하는 행위를 시공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공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언뜻 보면 H사, D사 뭐 이렇게 생각나시죠? 그 건설사들이 하는 역할이 시공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행자와 시공자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합은 사업 시행자다.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맡은 역할이 굉장히 중대할 수밖에 없고 다양하다. 정비 사업 전반을 거의 이제 이끌고 나가는 행위죠. 조합이요. 네. 그래서 이제 조합은 사업 시행자인 동시에 밑에 줄여 법인격이 인정되는 공법상의 비영리 법인이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당장 필요하신 것은 공법인 세 글자. 조합은 공법인이다. 요 세 글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법인이라는 것. 법인 앞에 공자가 붙었는데 이제 공법인의 반대는 사법인입니다. 사적인 법률 관계에서 행위하는 뭐 사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주식회사 이런 거 생각하면 쉽습니다. 근데 조합은 공법인이기 때문에 이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행정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은 공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예, 법인.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매일 9시 뉴스에서 보시는 이 경제 코너에는 뭐 오늘 뭐 코스피 주식이 지수가 몇이 상승했느니 몇이 또 하락했느니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죠. 이 주식이 상장된 곳 거래소 시장에는 이제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데 그 주식을 발행하는 곳들이 주식회사들이죠. 주식회사는 사업법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은 이 자연인과 그러니까 이 사람 개인과 이제 비교해서 사람 같은 경우는 생리적으로 법인격, 그러니까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받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이 인위적으로 권리 의무 자격이 될 수 있는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를 해줘야지만 거래계에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이 이 단체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해줬을 때 법인이 되고 그 법인이 거래의 주체가 이제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법인이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민법상의 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일정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이제 이 일정한 자치 규범을 서면 형태로 기재해서 날인해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요건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치 규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조합에서는 정관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으로는 이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조합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사, 감사들이 조합의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조합의 대표자 등 기관이 선임되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법인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 두 가지입니다. 네.
일단 그거에 이제 도시정비법이 요구하고 있는 부차적인 요건들이 좀 특수한 요건들이 이제 덧붙여지면서 법인으로서 조합이 설립되기 위한 요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예.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 35조에서 보시면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조합의 구성원은 토지 등 소유자다 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선 시간에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뒤에서도 잠깐 언급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5조에서는 사업 시행에 대해서 일단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 공동 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2호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직접 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건설업자 등과 공동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조합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법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 조합, 그 다음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요 앞단이 주택정비용 재개발 조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후단 같은 경우는 상업지,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게 도시정비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후단 같은 경우는 종전 개정 전에 도시정비법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라고 읽었던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정비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공동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넘어가서 이제 조합 설립의 절차. 이건 일단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일단 첫 번째 절차가 될 것 같고요. 요건 앞선 시간에 지난 강의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 2번부터는 이제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설립 동의서를 진구하고 창립총회를 거치고 인가신청 그 다음에 인가를 통해서 등기를 했을 때 정비사업조합이 성립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관 작성 일단 아까 전에 그 법인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보시면 2번 정관 작성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기관의 선임은 4번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 등 대의원 이렇게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대의원은 물론 대표기관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법인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두 가지 이외에 도시정비법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추가로 갖춰야지 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35조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이제 재개발, 2항은 재건축.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면 일단 그 사업자라든가 조합자가 빠져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항이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동의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토지 등자가 하나 들어갔죠. 토지 등 소유자가 4분의 3.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토지 등이 아닙니다. 뒷부분은 토지 소유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재건축으로 넘어오셔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단독주택 재건축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만 지금 현행법에서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재건축을 전제로 해서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각 동, 한 개 동의 과반수, 한 개 동의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그 다음에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제 동의율이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고요. 이제 아까 전에 주의하셔도 되는 부분이 토지 등 소유자냐, 토지 소유자냐, 요걸 또 구분해서 또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로 안의 부분을 보시면 복리시설의 경우 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상가가 있다. 근데 상가는 조금씩 흩어져 있더라도 그걸 한 개의 동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도 여기에 의한다면 각 동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니까 상가동의 과반수 동의가 일단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구역 내에 포함됐을 때 이때는 그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이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주택단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법 2조 7호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뭐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한 일단 토지, 그 다음에 국계법상의 그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분단된 각각의 토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택단지에 포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에 보시면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는 법정 서식인 서면 동의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제 동의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 동의서에는 반드시 이 기재되어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이 5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설계 개요, 그 다음에 정비 사업비 분담 기준, 그 다음에 소유권의 귀속, 그 다음에 조합 정관, 이 5가지 사항을 설립 동의서 안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은 이제 이 법조문, 해당 법조문 내용을 간단히 나열해 드렸고요. 이제 한번 설립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 실체적 요건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의 법정 동의요. 법정 동의라는 것은 이 동의의 방식에 관한 문제, 동의율에 관한 문제가 각각 법에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립총회가 실체적 요건을 요구되고, 그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절차적 요건. 이제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절차적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실체적 요건을 갖춰서 설립 인가 신청을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청에서 인가를 내주게 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를 또 해야 됩니다. 이제 등기를 완료했을 때 조합으로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네, 앞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 법정 동의, 그 토지 등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의 법정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합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힘든 요소가 설립 동의서를 일정한 비율에 맞춰서, 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동의율에 맞춰서 걷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난해한 작업이고요.
뭐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뭐 75% 동의가 필요한데 어떤 곳에 가보면 한 70%까지는 뭐 어떻게 동의를 채웠는데 이 5%를 채우는데 뭐 1년, 2년 이렇게 소요되는 것도 봤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이 설립 동의율, 설립 동의서를 일정한 비율에 맞춰서 이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제 자꾸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숫자가 굉장히 또 법에서는 중요한 거라서 한번 보실게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법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주택 단지 내 공동주택 각동의 과반수 동의. 과반수 동의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구분 소유자와 과반수 동의, 그 다음에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가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이 3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이렇게 동의율을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 종족수를 판단하는 시점은 설립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도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 구성, 앞선 시간에 추진위에 대해서 배우셨을 건데 그때 추진위 동의서를 내신 분들은 이후에 조합 설립 절차가 시행될 때 일단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간주하는 효과를 이제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따로 행위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 내에 일단 사유지도 있겠지만 뭐 국가 소유 땅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울시 땅이라든가 서대문구 소유 땅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동의를 일일이 다 카운트해서 충족하자면 힘드니까 일단 대법원 판례는 설립 동의한 걸로 일단 의제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설립 동의한 것으로 의제를 해줘서 이제 동의율 달성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판결이죠. 네, 아까 그 추진위 구성 시에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들,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조합 설립되는 절차를 보니까 나는 뭐 부담금도 마음에 안 들고 사업이 진행되는 모양이 전혀 그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동의했던 걸 거둬들이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이겁니다. 전립 구성 동의 시에 이제 동의의 철회 방법을 그때 이제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의제 효과가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그 의제 효과가 소멸이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조합 설립 시에도 보통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되긴 해요. 동의 유효 요건은 이제 창립총회 개최 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나서 설립 인가 신청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어떻게든 동의서를 더 받아가지고 창립총회를 하고 나면 이제 분위기가 좀 뜨지 않습니까? 이제 곧 우리 정비사업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노려서 창립총회 이후에 예를 들면 75% 동의서를 더 받아가지고 75%를 만들어서 인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 해당 동의서가 무효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받기 전에 아까쯤에 그 추정 분담금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까쯤에 그 동의서에 조합 설립 동의서에 5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두 번째가 정비사업비, 세 번째가 정비사업비의 분담대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게 추정 분담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추정 분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계획 수립할 때도 추정 분담금을 이제 추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전에도 추정 분담금을 또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구청 내부에서 추정 분담금 심의 제도를 두고 있어서 매번 이 추정 분담금이 적절한지 이제 추산한 추정 분담금이 적절한지를 이제 심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동의 방법. 조합 설립 동의율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동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법상에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지키셔야지 동의서가 유효하게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자필로요. 직접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해야 됩니다. 이 손가락 지장이요. 그러니까 인감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지장을 날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문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신문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이 법정의 방법을 지키셔야지 동의서가 일단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토지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인감 도장을 찍고 나서 해당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이런 예외를 또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립 동의서를 이제 토지 등 소유자분께서 받아보시기 전에 먼저 이 추진하는 주체,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이 설립 동의서 양식을 뭐 수백 장 내지는 수천 장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이 구청에다가 거민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립 동의서 양식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고 그 양식을 출력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구청에다가 거민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구청에서는 그 동의서마다 거민을 꽝꽝꽝 찍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연번, 1번, 2번, 3번 일일이 번호를 다 매깁니다. 왜냐하면 설립 동의서 가지고 뭐 위변조 한다든가 아니면 거래를 한다든가 뭐 그런 사례가 이제 종종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민을 한 것과 동시에 연번을 일일이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 거민이 없으면 또 이제 설립동의서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부분, 이 부분이 올 3월 19일에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 정비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이 구역 내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공유 형태로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제 공유 형태는 예를 들면 뭐 한 부부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뭐 2분의 1 지분으로 나누어 갖고 계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버님께서 이제 생전에 가지고 계시던 이제 부동산이 이제 사망하시면서 뭐 일면 어머니하고 자녀 두 분이 이제 그 부동산을 상속을 했다. 그러면 뭐 일정은 지분이 맞춰져서 뭐 공유 등기까지 되었다. 그래서 공유 형태로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방금 상속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상속이 한 번만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2번 이루어지고 3번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상속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자릿수 아니 뭐 어떤 경우는 극단적으로 뭐 3자릿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2자릿수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공유자들, 이 2자릿수에 해당되는 공유자들이 전원 일치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하지 않은 건 쉽죠. 한 사람이라도 노 해버렸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전원이 일치해서 동의를 해야지만 설립 동의한 것을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전원이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2자릿수 공유자가 연락이 안 닿는 경우도 있죠. 지방에 있고 아니면 뭐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뭐 10년, 20년 동안 얼굴 안 보고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뜻을 합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경우 이제 공유자들은 이제 우리는 전원 일치가 안 되니까 아니면 대표 소유자를 전원 일치로 선임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설립동의 틀렸네. 그다음 나중에 이제 청산자가 될 수밖에 없네. 뭐 이렇게 판단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 3월 달에 공유자인 경우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 한 필지 또는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입니다. 전원 일치가 아니라 4분의 3 이상을 동의를 받아서 대표한 이를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공유자가 일면 2자릿수다. 근데 그 중에 4분의 3 이상만 동의를 하게 된다면 이 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동의한 걸로 처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한 페이지짜리 자료로 아마 이제 배부가 되었을 것 같아요. 예, 기존에 있는 자료는 이제 이 개정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이제 전원 일치해야 된다. 요걸 전제로 이제 나열이 된 거니까요. 이 부분 유념 바랍니다. 예, 이제 동의의 철회 방법. 일반적으로 이 사인이,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이 행위를 했을 때는 그 행위를 받아가지고 추진 주체에서 인허가를 신청할 거지 않습니까? 인허가 신청 전에는 그 개인의 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걸로 원칙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합 설립 동의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설립 동의는 이제 조합 설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이런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설립 동의는 최초 본인이 동의서를 써준 날, 그날로부터 30일 내에만 철회할 수가 있어요. 30일 지나면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을지라도 창립총회를 개최를 해버렸다. 그러면 또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창립총회가 지금이 오늘이 5월 중순이죠. 6월 1일 날 창립총회를 연다. 그리고 내가 오늘 설립동의서를 냈어요. 설립동의서를 내서 창립총회 한 당일날, 아니 그 다음날 설립동의를 철회하고 싶다. 그러면 철회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창립총회를 개최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또 요 모든 방금 말씀드린 것의 전제가 아까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는 5가지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분담, 그 다음에 정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5가지. 5가지 사항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이 뭐 숫자 하나만 조금만 1000세대를 짓기로 했는데 뭐 999세대로 바뀌었다. 이러면 이 전제된 사항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 변경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판단하기에 이제 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숫자 조그마한 변동 같은 경우는 변경으로 이제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의 철회 방법은 동의서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서면 철회서로 작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서면 철회할 때는 내가 동의서를 써내고 나서는 철회하려면 동의 상대방은 추진위원회를 얘기합니다. 추진위원회도 보내야 되고 및 시장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에게도 보내야 됩니다. 내용 증명으로. 방법이 내용 증명으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발생 시기, 그 다음에 동의서 기재사항은 아까쯤에 5가지 기재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5가지 기재사항이 변경되지 않았을 때 이 동의서 철회가 제한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사항이 어느 정도 변경이 돼야지만 이게 철회가 가능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종전 동의서 기재사항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일부 변경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거 가지고는 변경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본다면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조합 설립 동의 방법과 동의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체적 요건 가운데 또 다른 하나, 창립총회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창립총회에서는 이제 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기 위해서 자치규범, 그러니까 정관이요. 정관안을 확정하고 이 조합장 등 조합의 대표기관을 구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는요. 그래서 창립총회는 설립 동의를 받은 후, 설립 동의를 받았다는 게 동의율을 채웠다는 말씀입니다. 설립 동의를 받은 후에 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창립총회 개최 시기는 이때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자면 14일 전에 공개하고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14일 전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창립총회의 소집권자, 창립총회를 누가 소집하는 것이냐, 토지등 소유자 누구라도 소집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추진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하게 됩니다. 근데 토지등 소유자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요구자의 대표가 소집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 아까 말씀드린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 선임하고 기타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창립총회는 의결 방법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설립 동의한 사람들로만 한정이 되고요. 재개발은 이제 동의자로 한정이 되진 않고요.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단은 보통 의사정족수가 어떤 회의가 소집하기 위한 성원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의사정족수라고 표현하고요.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의사정족수를 전제로 이 안건이 가결되기 위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그 다음에 직접 출석은 토지등 소유자가 이제 서명결의서 요 형태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 서명결의권 행사는 직접 출석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직접 출석은 토지등 소유자가 창립총회가 열리는 총회장에 직접 몸이 현존하는 방식으로 출석해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직접 출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20%니까 예를 들면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이라고 그러면 20명 이상이 총회장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실체적 요건으로 지금 토지등 소유자 동의율, 법정 동의율과 창립총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실체적 요건이 갖춰졌으면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서대문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이제 뒤에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가가 나오게 되면 이제 30일 내에 이제 법원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 설립 등기 시의 필요 서류들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건 좀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관안을 작성하는 업무가 또 필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아까 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 가운데 하나가 자치규범, 정관안을 작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관안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부가 2003년인가요? 2006년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 정비 사업의 조합이 표준 정관을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정관을 아직까지 실무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 2024년이니까 벌써 한 20년이 좀 지나서 그간의 20년 동안에 도시정비 법령도 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표준 정관에 쓰였던 제도들이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지금 현재 조합 설립되는 신문들을 보면 표준 정관을 현행 법령에 좀 맞춰서 그다음에 해당 구역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있다는 게 이제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시에 이제 제출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설립동의서를 진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설립동의서 진구하기 전에는 이제 추정분담금 내역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추정분담금 심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에서 이제 진행하는 게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이 정관안을 작성을 하고 추정분담금 심의를 신청을 할 겁니다. 추정분담금에는 이제 수입, 지출, 종전자산 가격을 좀 개략적으로 이제 표시해가지고 개별 분담금도
이 개개인의 종전자산을 그 단계에서는 개개인의 종전자산을 감정평가할 수도 없으니까 몇 개의 뭐 표준제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 개략적으로 종전자산도 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 분담금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조합이 이 설립 동의서를 이제 진구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설립 동의서를 이제 진구하기 전에 이제 조합 설립 안내문을 보통 토지 등 소유자 개별 가구로 이제 등기 우편으로 이제 보통 우송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보시는 조합 설립 안내문에 보면 뭐 추정 분담금이라든가 표준 정관이라든가 설립 동의서 작성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내문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3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대의원 후보자 등록.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대표기관을 선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표기관 선임은 이제 법인이 성립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 가운데 두 번째 요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임대위원 후보자를 이제 등록을 받고 이런 선거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선거 절차도 한 두세 달은 이제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절차를 두세 달 정도 이제 소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조합 임원을 뽑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거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설립동의서를 진구를 뭐 하는 경우가 아마 대다수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동의서가 제대로 진구가 돼서 동의를 갖추게 되면 뭐 어떤 데는 뭐 두세 달 만에 설립동의서 진구하고 나서 두세 달 만에 뭐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창립총회 개최해서 정관을 확정하고 임대위원을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제 이 추진위원회가 이 쓴 돈이 이제 법상의 일정한 금액 이상이라면 이제 구청이 선정하는 외부 회계 감사, 외관법에 따른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 다음은 인가 신청을 위한 서류들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기술적인 것들이라서 일단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될까 좀 망설이면서도 필요한 서류들 내용을 보시면 아까 조합 설립 시 요건, 조합 설립 요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썼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인가신청서, 그 다음에 정관. 이제 인가신청하고 할 때 첨부 서류로 이제 정관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데 이 구청에서 인가를 내주기 전에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표준 정관에 대해서는 애초에 아까 전에 그 설립 동의서의 연번을 거민을 신청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단계 한번 1차적으로 한번 걸러지기도 합니다. 예, 거민 신청할 때 조합 정관이라든가 이런 첨부해서 일단 내긴 하니까.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 그 다음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그 다음에 조합원 명부,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을 증명한 서류, 그 다음에 동의자 명부, 그 다음에 설립 동의서, 그 다음에 창립총 회의록, 그 다음에 총회 참석자 임명부, 이런 서류들이요. 그 다음에 총회 관련 자료, 그 다음에 공유인 토지 뭐 건축물이 있을 때는 대표자 선임 동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원 대의원 명부 및 선임된 자 자격 증명 서류,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이 설립 인가 신청 시에 첨부되어야 되는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 뭐 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수천 명이다. 그러면 인가 신청 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두꺼워지겠죠. 네. 다음은 이제 조합원 자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앞서 제가 이제 토지 등 소유자 개념과 토지 소유자를 구별하셔야 된다. 그 동의율 판단할 때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토지 등 소유자와 또 조합원 자격과 구분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조합원 자격 구분이 되고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그때 분양 대상자는 곧 분양권이니까요. 분양 대상자하고도 또 구분이 됩니다. 이제 개념적으로 물론 글자 모양이 다르니까 당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은 토지증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이 토지증표법이 토지증 소유자를 원칙적으로 일단 규정을 하면서 정의 규정을 두면서 이 토지증 소유자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운용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법이 입법 정책적으로 이제 제한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합원 자격에서도 그걸 보실 수 있을 거고 분양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분양 대상자예요. 물론 토지증 소유자가 나중에 이제 분양 대상자 부분에 좀 더 넓혀지는 사례도 있어요. 반대로 가는 사례. 그러니까 처음에는 넓게 했다가 뒤에 갈수록 점점 좁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좁았지만 뒤로 갈 때 이제 넓혀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어렵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이제 꽉 쥐고 가시면서 보실 때 어렵다는 이제 말씀이고, 근데 예,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저번 시간에 추진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보실 때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는 그 지상권자 부분은 일단은 없는 걸로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및과 또는이라는 표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그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정관의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9조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등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써놨죠. 다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동의자의 경우에만 조합원이 된다. 가로 안에 보시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동의자만 조합원이 된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에서 일단 조합원 넘어가면서 재건축에서 한 단계 줄였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 못 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음 각호 언어에 해당 때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산술적으로 뭐 10명이 되고 15명이 되더라도 이 밑에 1호, 2호 뭐 이렇게 나오는 뭔지 모르지만 나오는 부분에 해당되면 뭐 10명이 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가 10명이 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몇 개? 한 개. 조합원 자격은 하나만 준다. 예. 자, 보시죠. 1호. 토지 건축물이 공유에 속하는데 한 필지가 있는데 공유자가 10명이 있어요. 그때는 조합원은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라고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니까 2호하고 3호가 밑에 끝단에 보시면 2009년 2월 6일 개정, 또 밑에도 같은 시기에 개정이 되었다고 했죠. 이 규정들은 2009년도에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시에 2호 같은 경우는 세대 내 분할이 좀 극심해가지고 세대 내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가 가족 구성원 한 세대가 여러 개의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세대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적 전입 신고를 저쪽에다 옮기고 또 저쪽에다 옮기고 그래가지고 이 세대 내 분할을 통해서 이 조합원 자격수를 인위적으로 늘림으로 인해서 이 조합 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좀 악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2호가 또 규정이 됐고요. 2009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 설립 당시에
설립 당시에 이 구역 안에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개의 물건, 예를 들면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1동에 한 채, 2동에 한 채, 뭐 서너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설립 인가가 나오고 나서 이 서너 채가 일단 사업이 진행되니까 가격이 좀 뛸 거잖아요. 기대감에. 그래서 이 서너 채를 또 한 채는 다른 사람에게 팔고 다른 한 채는 자기 자식에게 증여하고 또 다른 한 채는 뭐 뭘로 해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인해서 이 조합원 자격수를 늘리는 경우 이러면 이 정비사업의 산업성이 좀 악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이제 개정입법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유를 한번 먼저 보실게요.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속한다.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때는 조합원 자격은 한 개. 조합원 자격은 한 개만 주겠다. 입니다. 근데 지금 밑에 한 5줄 정도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걸로도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하고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배속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세대 분할을 했다. 다른 데 전입신고를 해놨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경우에도 1세대로 간주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와서 보실게요. 그 조합 설립 이후에 또 인위적으로 세대 내 분할을 꾀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해서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한 세대로 본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예가 또 하나가 있어요. 예외의 예외죠. 그래서 이혼했거나 실제로 이혼했을 때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이제 자녀가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분가를 했다. 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용만 이제 제외하고 모두 한 세대로 간주해서 조합원 자격을 한 개만 주겠다. 입니다. 예. 그 다음에 3호 같은 경우는, 인가 후에, 인가 당시에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던 분이, 구역 내 물건을 갖고 있던 분이, 이걸 인가 후에 이제 쪼개서 나누어 팔았을 때, 그때도 이 조합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원 자격은 한 개만 주어진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었을 때, 이 서대문구도 이제 종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서대문구뿐만 아니죠. 서울 이외에도 전국 각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23년 1월 5일 작년 1월 무렵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단 해제가 됐죠. 아직까지도 서울시에 이제 어딘가요? 서초, 강남, 송파, 용산 4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구역에 이제 예를 들면 정비사업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이 조항을 적용을 받으니까 일단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 이 양도하면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를 피해서 양수했더라도 그 양수인은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분양을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자가 이제 되도록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부분이 예외죠. 이런 양도인, 그러니까 기존의 조합원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때에는 이 양도를 허용해 주겠다. 조합원 지위 이전을 허용해 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6호, 그 다음에 7호. 7호는 대통령으로 또 위임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께서 아실 만한 게 이제 4호죠.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일정하게 되었을 때, 이때는 예외를 허용해 주겠다. 소유기간이, 그러니까 10년 및 거주기간이 5년. 요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10년, 5년. 요 요건을 2개 다 충족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투기과열지구라도 예를 들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양도를 하더라도 그 양도를 허용해 준다. 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인가 신청이 없다. 이건 재건축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호 같은 경우는 사업시 인가로부터 3년 내 착공하지 못했다. 이것도 재건축이요. 그 다음에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건 재개발, 재건축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요 예외들을 이제 쏠쏠히 좀 챙기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표준정관 37조. 그 다음에, 9조. 조합하는 자격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1항은 앞서 보신 거고, 2항 같은 경우는, 한 세대 또는 동일인이 다수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조합원 자기 하나만 인정해 준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4항 같은 경우는 공유일 때도, 이 조합원 자격은 한 개다. 그 다음에, 5항. 5항 부분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꽤 많이 만들어졌죠. 이제 저도 도시정비 사업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규제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많이 헷갈려요,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조합원이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기서 이제 이사를 하고 싶다. 기존의 조합원 지위를 넘기고 가고 싶은데 이 조합원 지위를 내가 이 규제를 다 피해서 무사히 이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원칙적으로 이 조합원 권리는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권리 조합원의 지위를 넘기게 되면 양수인,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 원래 조합원이 했던 권리 의무들, 요런 것들을 다 승계하도록 도시정비법이 일단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합정관 9조 5항에서도 역시 포괄 승계한다고 되어 있죠. 종전에 조합원이 했던 권리 의무들, 조합과 관계에서 했던 권리 의무들을 승계하게 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일면 종전 양도인이 분양 신청을 해놨다. 분양 신청 해놨으면 그 분양 신청 결과, 분양 설계를 양수인이 그대로 이어받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일면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조합원이 이제 팔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주비가 보통 이제 부담이 되시잖아요. 이제 건축물 철거하고 LTV 몇 프로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셋집 하나 이제 마련하시고 그러면 이 철거 이후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주하는 순간까지 2년, 3년 이렇게 그 이상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주비 이자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주비 이자를 이제 그분께서 이제 이주에 나가시면서 그 물건을 조합원 지위를 넘기셨어요. 딴 사람에게 양도를 했는데 계약서에 이주비 이자를 어떻게 좀 잘못 처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넘겨받은 사람이 이제 내가 다 부담해야 부담해야 되는 건데 계약서상에는 좀 잘못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종전에 이제 조합원이셨던 분 매도인에게 그 비용을 다시 달라 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일단 그래서 그 종전의 종전의 조합원이 행한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하니까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방금 전에는 이제 조문들하고 정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좀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한번 깨워볼게요. 예. 이 조합원 자격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강제 가입제, 강제 조합원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느냐 여부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이기만 하면 조합이 설립되는 조합원으로 싫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일단 부여가 됩니다. 이걸 강제 조합원 제도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설립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 등 소유자는 모두 조합원이 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을 때만 조합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임의가입제, 임의조합원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내려가서 보자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자격은 한 개다. 그 다음에 3번이요. 한 개의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은 하나다. 이 부분은 그 저번 시간에 토지 등 소유자 그 수 및 동의자 산정 기준에서 보셨던 원칙들하고 유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이건 토지 등 소유자 산정 기준하고 다릅니다. 세대 관련해서는요. 예.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때는 조합원 자격은 한 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가 한 개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부는 토지 등 소유자 산정할 때는 각각 1인으로 이제 산정이 됩니다. 네, 각각 1인이니까 이제 2명으로 산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조합 설립이 되면 요 규정에 의해서 아까 보신 그 세대 내 분할 방지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이 2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 봤던 부부가 조합원은 한 개 조합원 자격만 부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우자 및 미혼 식구세 미혼 직계비속도 한 세대로 간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가후 세대 분리를 했더라도 한 세대로 간주가 되고 다만 예외가 이혼하고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했을 때. 예. 그래서 이 당구장 표시는 아까 이제 부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토지등 소유자 산정할 때는 2인으로 보지만 조합 설립되고 나면 조합원 자격은 한 개만 주어진다. 2개에서 한 개로 줄었죠. 예. 약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설립 전에 한 세대에 A, B, C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A, B, C가 각각 수개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서 A는 갑에게, B는 을에게 각각 양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A가 몇 개를 갖고 있고 그 나머지를 이제 갑이 가졌으니까 구역 내에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A, B, C 갑을 5명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 대법원은 이 A, B, C 갑을 전체가 이 5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하나만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만요.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뭐 1심, 2심에서 치열하게 좀 다투어졌죠. 근데 대법원은 1심에서 낸 결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세대 내 분할 방지를 위한 규정하고 설립 인가 후 이제 이 쪼개기, 요 규정이 하나 2개가 있었죠. 2호하고 3호. 2호하고 3호를 중첩 적용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5명이 조합은 한 개니까 굉장히 좀 타격이 컸겠죠. 그 다음에 5번이요. 인가 후에 한 명으로부터 이제 쪼개서 받아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됐을 때 이때도 조합원 자격은 한 개다. 이렇게 또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 취지는 이제 수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조합원 수인 변화가 없도록 하여 투기 세력 유입에 의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그 법 규정은 아까 39조 1항 3호요. 이렇게 받고 조합원 자격이 이제 취득하고 이전하는 사례들을 봤고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가 후에 분양 신청 기간이 이제 조합 설립 인가,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서 분양 신청을 받는데 분양 신청 기간은 이제 그 일정 기간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때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신청했다가 철회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에서 뭐 과속 필출하 해가지고 아예 분양에서 제외된 자라든가 이럴 때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현금 청산자로 이제 분리돼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네,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는 이제 그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를 산정할 때는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0이라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로. 하지만
이 조합 설립이 되고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주는 규정을 둔다면 표준정관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정관 규정이 정하고 있는데요. 그 정관 규정을 해당 조합이 채택을 했다면 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토지용 소유자가 아니었다가 조합원이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경우죠. 정관을 정했을 때. 예.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같은 경우는 재개발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서울시 조례는 그 특정 무허가라 해가지고 8, 9년 1월이던가요? 제가 날짜가 좀 명백하지 않은데 그 당시에 이제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나 뭐 자기 소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특정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요. 물론 이제 그 전에는 기존 무허가라 해가지고 81년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지위 이전 여부. 방금 전에는 조합원 자격이 이제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요걸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또 제한이 되는가 살펴봤고, 이건 이제 기존의 조합원 자격이 발생했다면 그 조합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할 수 있을 거냐. 예, 원칙은 유효하게 이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가 양수인의 그대로 권리 의무가 이전이 됩니다. 법 129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표준정관 9조 5항도요. 근데 이 외에가 아까 말씀드린 투기과열지구 경우에 재건축은 설립 인가 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 이 토지 등을 양수한 자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창산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일정한 예외가 되기 전은요. 그래서 예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주기간 5년, 소유기간 10년 요걸 충족했을 때라든가 몇 가지 예외들이 또 있었죠. 그 예외를 충족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 이전이 가능하다. 네. 다음은 설립 인가의 의의 및 효과입니다. 사실 이 인가의 이제 법적 성격은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 사업 시행자가 무엇이냐, 사업 시행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시공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인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 지위가 부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토지등 소유자가 동의를 맞춰가지고 열심히 이런 단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도시정비법이 부여하는 사업 시행자로서 권한은 부여가 되지 않아요. 인가를 내줘야지만 이 사업 시행자로서 가지는 권한들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립 인가는 강학상 특허라고, 강학이라는 것은 이제 학문상 일컬어지는 행정청이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제 이 행정처분의 성격들마다 이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름들을 딱 붙였는데, 요건 이제 포괄적으로 조합에게 일정한 권한을 인정해주는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강학상 특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가가 있을 때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권을 부여받게 되고, 이 시행권은 행정 주체로서 이제 행사하는 그 권한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가 효과로서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고, 주택 건설 사업 등록으로 의제가 되고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는 굉장히 이 정비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업 시행 계획이라든가 관리 처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가가 이제 그것도 인가란 행정처분이 이제 발령이 되는데, 그 인가들은 이제 강학상 인가라 해가지고 조합이 주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이 행정청에서 이 행위에 대해서 효력을 부여해주는, 그러니까 주된 거, 부차적인 거 이런 식으로 구도가 짜여지는데, 조합 설립 인가는 이런 주된 거, 부차적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인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가의 변경. 이 정비사업은 대개 10년, 20년 이렇게 소요가 되죠. 10년, 20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뭐 10년, 10원 정비사업 기간 동안 법령은 또 오죽 많이 변하겠어요?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많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조합원 구성도 굉장히 많이 변할 거고요. 그러면 조합원들의 니즈, 수요가 많이 또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을 때 인가 받은 사항들이 변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던 사항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이 구청에 변경 인가를 신청을 해서 변경 인가를 받아라. 이게 원칙적인 거고요. 다만 이제 경미한 사항인 거. 경미한 사항이라면 총회 의결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신고만 하면 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봐야 되겠죠. 이제 경미한 사항이기만 하면 흥의 의결도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족한 사항,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일단 분류를 해보면 이제 조합원들의 의사와 좀 무관한 사항, 기술적으로 어떻게 좀 앞서서 정해진 사항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 예를 들면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앞서서 사업시행 인가 변경 절차에서 조합원들 총의가 일단 반영이 됐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8호 같은 경우 보시면 구역 면적이 10% 이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 이제 미만이어야만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2호 조합장의 변경은 뭐가 될까요? 경미한 변경일까요? 4호에 해당되겠죠. 임원의 변경. 조합장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 인가는 이제 법상은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변경 인가를 다들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구청에서 조합 임원들 변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지하고 있고 변경 인가를 발령해 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새로운 조합 임원들에게 어느 정도 권위가 부여되고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법은 변경 인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만으로 속한 사항이다. 예, 이런 것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는 총회 의결 필요 없고 신고만으로 속하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조합의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건 앞서 강의 초반에 제가 약간 부록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려서 강의 메인 주제는 아니고 다만 이제 조합 설립됐음을 전제로 해서 조합이 어떻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거냐. 조합의 여러 기관들이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조화롭게 협의하면서 이제 끌고 나갈 건데 그런 원리, 그런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법과 정관이 일단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조합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들 여러 목소리들을 이제 감안해서 이게 중지를 모아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많이 필요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합은 이 다수인이 모인 단체라서 이 다수인의 의사를 집약을 해가지고 모아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합니다. 예. 일단 뭐 저희가 이 조합 이외에도 이 우리나라 뭐 국가라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를 통해서 다수인 의사를 집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조합에서도 다수인이 의사를 집약하는 원리로 뭐 일단 뭐 이런 총회에서 투표, 뭐 민주제라고 얘기가 너무 거창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총회에서 뭐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을 하죠. 예. 근데 이제 총회가 예를 들면 뭐
뭐 두 자릿수의 뭐 토지용 소유자 조합원이라면 아주 소집하기가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장소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장소 비용의 제약도 별로 없을 거고요. 근데 현실에서는 정비사업 조합 같은 경우는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죠. 주변에서도 여기 이 근처도 조합원 수를 보면 이 1000명이 가볍게 넘어가는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천 명이 넘어가는 수천 명이 되는 이 조합원들이 상시적으로 모이게는 물리적 한계, 비용적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총회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구로 대의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의원회가 이제 총회를 대행하는 기구긴 하지만 모든 사항을 대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행하는 게 불가능한 사항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보실 거고요. 그래서 이 조합의 의사결정 기구는 총회와 대의원회 두 개입니다. 예, 총회와 대의원회가 조합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의사결정을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구가 필요한데요.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요. 이사회는 법상의 기구는 아니지만 표준정관에는 이사회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사회 구성원은 조합장, 이사이죠. 감사도 물론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구성원은 아니라서 의결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사회가 집행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의사결정을 했다면 대외적으로 조합 이외의 제3자, 조합이 뭐 여러 가지 협력업체, 뭐 시공사, 정비업체, 그 다음에 또 설계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인허가 신청도 해야 됩니다. 서대문구청, 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국유지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또 협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협의라든가 아니면 뭐 거래라든가 아니면 매매 계약 아니면 용역 계약 이런 것들을 할 때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 이걸 대표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대표권은 오로지 조합장에게만 있습니다. 예, 대표권은 조합장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감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두 글자 감사에서 하는 일은 다 짐작하실 거예요. 조합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사 이제 이 조합장, 이 집행기구들을 하는 일을 뭐 부정한 점이 있는지 뭐 아니면 뭐 부적절한 점이 있는지 감사하는 일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합의 의사결정기구, 그 다음에 조합의 대표기구, 그 다음에 이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구,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이후에 드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그 계략적인 틀을 좀 더 촘촘히 이제 살을 덧붙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스피디하게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남아서요. 예. 총회는 아까 제일 뒤에 최고 의결기관이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두 가지를 이제 개최하는 총회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집권자, 조합장입니다. 조합장만이 이 총회를 수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여 소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조합장이 소집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발의자 대표가 직접 소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합원 5분의 1,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했음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않는다. 2개월 동안. 그러면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또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다. 그러면 청구자 대표가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 개최하는 해임총회가 도시정비법에 특별히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이 그다음에 전문조합관리 소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장 같은 경우는 임원이 사임해임 임기 말 6월 이상 선임되지 않았을 때는 구청장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조합관리인이
이제 부총장이 선임하게 되는데 그 전문조합 관리인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한 4-5줄 되는데 이제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하기 위한 요건들입니다. 그다음에 총회 소집 시기는 표준 정관상 정기총회는 1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2월 내에, 그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을 소집하는 거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5분의 1, 대의원 3분의 1 소집 요구의 경우는 요 소집 시기가 좀 제한이 되죠. 소집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회 의결이라든가 대의원의 사전 심의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표준 정관에 따라서요. 그래서 소집 공고는 14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집 통지는 7일 전까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일, 보통 8일 좀 여유를 두고 발송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총회를 소집을 했는데 이제 이 정족수에 미달되게 되면 총회를 재소집할 수가 있고요. 재소집의 경우에도 미달되면 대의원회가 총회 결정을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금 여기 다음 페이지 나오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대의원회가 대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건 이제 재소집의 경우에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이제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이제 정관 변경, 뭐 자금 차입, 그다음에 예산안, 그다음에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이제 주로 문제가 된 게 3번, 4번입니다. 이제 조합이 이제 이 돈을 쓰는 방법은, 돈을 지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3번과 4번. 이 각각 한 가지, 이제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3번을 보시면 보통 이 총회를 소집해가지고 예산안 안건이 이제 통과가 되면요. 그 예산안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가 업체를 선정한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4번입니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을 수립하고 보니까 또 다른 용도에 지출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 조합이요. 그러면 이건 예산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별도로 총회 안건을 올려가지고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돈을 쓰는 방법은 3번과 4번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자를 선정할 때는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이고요. 정비업체 선정도 마찬가지고 임원 선임. 그 다음에 쭉 보시고 9번, 10번이 사업시행, 관리처분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총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총회의 개의 요건, 개의 종족수로 나와 있죠. 개의 종족수는 이제 이 총회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 수 조합원이 출석해야지만 회의가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사 정족수, 개의 정족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조합은 과반수가 개의 정족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출석. 직접 출석이라는 것은 이제 과반수 출석 이외에도 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장에 현존해야 됩니다.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총회가 성립하는 거고요. 이제 서명결의제도 제도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돼서 시행이 되니까 이런 직접 출석 제도를 법령에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 총회가 좀 형해화되는 거, 서명결의서를 지나치게 이제 남용함으로 인해서 총회가 형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직접 출석 제도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0%, 그 다음에 이제 20%인 게 있죠. 창립총회, 시원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이건 최근에 입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정비사업비의 상응 변경. 요거 같은 경우는 20%. 그 다음에 조합원 발의로 인해서 발의를 수단으로 해서 해임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 비율에 대한 규정이 일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에 이제 대법원 판례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같은 경우는 직접 출석 비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과반수와 2분의 1은 다르죠.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닙니다. 그것에 못 미친 거죠.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방법. 의결 종족수는 무엇이냐?
총회에 출석한 사람들 가운데 일정 수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지만 안건이 통과된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의결 정수라고 그러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의결 정수입니다. 원칙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중이 되는 게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관련해서는 조합원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 사업비가 10분의 1 이상, 10% 이상 증액이 됐다. 그 안건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 10분의 1 이상 증가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물가 상승률하고 손실 보상 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들 가보면 표준 정관을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협력업체 선정이라든가 임원 대의원을 선임할 때 이 경합이 발생했을 때 2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후보자가 뭐 3명, 4명이다. 이 경우를 뭐 경합이 발생했다고 표현하는데, 그때는 이제 정관에 다득표 순서로 선임할 수 있도록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이요. 그래서 표준 정관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이걸 수정해서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회장에서 수정 안건 의결은 불가능하다. 이제 서명계좌 토의권이라든 의결권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회 참석 방법은 본인이 참석하든지 대리인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리인이 참석했더라도 직접 출석으로 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자격은 아무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대리인 위임장 준다 해가지고 대리인 자격이 부여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우자 직계비서 형제 자매 중 성년, 그 다음에 해외에 거주한 자 같은 경우는 지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 자격이요. 그 다음에 대리인 지참 서류는 위임장과 신분증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과 관계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뭐 주민등록등본은 배우자라고 뭐 기재가 되어 있다든가,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원, 이런 서류들도 같이 들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 이런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을 때는 총회장 입장이 불가능하고, 최근에 판례 같은 경우는 이 정관상에 규정된 위임장 미제출 시에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 행사가 불가능하고 추후 보완하는 것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 출석 같은 경우는 직접 출석에 포함이 된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요. 서명결에서 제출하는 것은 출석이긴 하지만 직접 출석은 아닙니다. 직접 출석은 현장에 참석해야지만 직접 출석을 봐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서명결을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가보고 싶다 그랬을 때, 현장 참석했을 때 서명결을 처리함과 동시에 이제 투표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출석 요건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제 전자투표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까다롭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요건에 해당하면 직접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들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투표, 정관에 이걸 채택하지 하고 있는데, 이 전자투표는 직접 출석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직접 참석 대상자,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고 그랬죠. 조합원만이 출석할 수 있으니까 비동의자는 출석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표 조합원, 총회 운영, 의장이 이제 조합원 아닌 자를 총회 출석해서 발언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서 유지 권한이 있고 퇴장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 진행에 관한 규칙은 서울시에서 정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 운영 규정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조합마다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회로 넘어갑니다. 대의원회는 총회를 대신해서 대행해서 결정하는 기구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단에 그거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정관에서는 대의원 임기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대의원 뽑히면 이 정비 사업이 마칠 때까지 종신 대의원직을 유지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요즘 어느 조합들 가보면 그 대의원도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는 조합들이 상당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때는 대의원을 반드시 도입해야 되지만 미만인 때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대의원 수는 이제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근데 만일
그 10분의 1 이상의 100명을 넘는다. 대의원 수가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한이 100명이 되고 10분의 1이 상한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대의원의 선출. 처음 대의원은 총회에서 창립총회에서 선출이 되죠. 그 다음에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면서 동시에 대의원으로 간주가 돼서 의결권 한 표, 조합장이 의결권 한 표를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사나 감사들은 대의원이 될 수도 없고 의결권 행사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의원 수. 법정 대의원 수는 아까 조합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10분의 1 이상의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의원이 좀 뽑아놨는데 뭐 2사 가시고 8구 나가시고 그래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되게 되면 그 대의원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살짝 여유 있게 대의원을 선임하시고 나중에 이제 보궐선임도 제때제때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임 같은 경우는 대의원회가 자체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대의원 수가 법정 대의원수에 부족한 경우에는 보궐선임을 할 때 대의원회에서 아까 결의를 하게 되면 무효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총회에서 보궐선임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입후보 자격,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고요. 예. 그 서울시 표준선거관리 6조를 인용을 해놨는데 굉장히 좀 엄격하게 돼 있죠. 피선거권 결격 사유를 굉장히 넓혀놨어요. 제일 밑에 단을 보시면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의 추진위원회, 당해사건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등 협력업체의 임직원으로 소속된 자, 이 자들을 이 대의원으로 출마하는 것 자체를 봉사하고 있고 조합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소집 시기, 조합장이 소집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10분의 1,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합장이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도 안 한다 그러면 소집 요구자 대표가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미리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집 방법 7일 전에 통지하고 게시를 해라. 근데 시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사흘로 줄어든다. 의결사항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주로 문제되는 게 4번이죠.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 체결. 굉장히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 체결 권한은 대의원회가 있다. 근데 아래 사항은 대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아까 이제 총회 의결 사항 보셨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조합장은 제외라고 가로 안에 나와 있는데 보궐선임의 권한을 보통 대의원에다가 주는데, 그러니까 대의원뿐만 아니라 이사들의 임원에 대한 이제 보궐선임 권한, 이걸 대의원에서 이제 주는데, 이제 조합들마다 가보면 조합장만큼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조합장이 임기 도중에 사임하더라도 그걸 보궐선임할 때는 총회에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정관 규정을 수정해가지고 채택한 조합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의 의결 방법, 이건 가로 안에 보면 삭제 좀 해주시고요. 이제 통지 후에 소집 통지한 의회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안건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이런 정관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특정 대의원 이해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는 그 해당 대의원, 그 사람은 의결권이 없다. 예,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다 빼야 된다. 그 사람을. 그 다음에 이제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 이건 총회 의결 방법하고 원칙적인 의결 방법하고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 의결 정족수는 정관으로 강화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 통해서, 총회 같은 경우는 대리인 통해서 출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의원회는 표준정관상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면 결의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대리인 통한 출석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회입니다.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되고 조합의 집행기구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인을 넘는다. 그러면 이사는 반드시 5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법에 정해진 숫자입니다. 그
그 다음에 사무에서 첫 번째 줄, 여기 전형적인 거죠. 통상 업무 집행하는 상. 집행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업무다. 이사회가 의사결정 기구가 아닙니다. 의결 방법은 제적 과반수의 과반수 찬성, 출석 과반 찬성, 이거 동일하죠. 그 다음에 대리 참석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면 결의권 행사는 정관에 이제 허용하면 사면 결의권 행사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조합들 가운데 거의 이렇게 사면 결의권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감사는 출석해서 진술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죠. 그 다음에 직무,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장에게 조합의 대표권이 부여된다. 그 다음에 임원, 감사는 직무상 부정이 있을 발견할 때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이제 보고하고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라든가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이제 대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 조합의 보류지를 보통 관리자분계획에 1%? 어떤 데는 2%까지도 두는 경우도 있는데 2%까지 두는데 그 보류지를 이 조합 그 기존의 조합원은 소송이나 이 분양대장한테 누락을 위해서 보류지를 준비하는데 그 보류지를 이제 쓸 데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류지를 본인이 인센티브로 받겠다 해가지고 총회 안건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매매 계약을 작성을 하는데 본인 이름을 정비사업조합 대표자 홍길동을 해가지고 홍길동 이렇게 써놔가지고 요 규정에 위반한 거예요.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을 할 때는 본인에게 대표권이 없습니다. 그때는 감사가 대표해야 돼요. 임기는 3년, 보통 3년을 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궐선임자 같은 경우는 잔임기간이다. 근데 이 조합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이 진행한다고 두고 정관 규정에 두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임원의 자격, 1년 여권, 5년 여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두 번째 포인트에 2인 이상 그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2분의 1씩 각 지분을 갖고 있다. 이때는 이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더 많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국토부 해석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 공유자 중 가운데 이 가장 많은 이 두 사람 둘 다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당연 퇴임 사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확정되면 10년 동안 임원 결격이 됩니다. 요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원의 해임 관련해서도 정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발의에 의한 해임 발의 총회 이런 것들 이게 질문 시간을 어느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